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잔료는요. 바로 주식회사 레드캡 투어의 2025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이게 기업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상세한 재무 문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 구석구석에서 진짜 핵심 정보들을 좀 쏙쏙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캡 투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정말 이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한번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런 반기 보고서는 뭐랄까 기업의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죠. 현재 재무 상태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그 의지도 좀 엿볼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레드캡 투어가 주력하는 그 렌터카 사업,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회복 중인 여행 사업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까지 가늠해 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짚어보죠. 레드캡 투어, 이게 1992년에 범안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07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본사는 서울 중구에 있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네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딱 보면요. 레드캡 투어의 사업 구조는 명확하게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요? 네, 바로 렌터카 사업하고 여행 사업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숫자로 드러나는 그 비중인데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렌터카 사업 매출이 전체의 약 89.6%를 차지합니다. 와, 89.6%요? 거의 90%네요. 네, 거의 그렇죠.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반면에 여행 사업 부문은 약 10.4% 수준이고요. 와, 9대1 정도의 비율이면 렌터카 사업이 회사를 거의 이끌어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각 사업 부문은 주로 어떤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나요? 보고서에 보니까 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렌터카 사업은요. 주로 법인, 그러니까 기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대여가 핵심입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고요. 아, 장기 대여.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난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거래처로 LG 계열사나 롯데렌탈, 대우건설 같은 대기업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이 많네요. 네, 꽤 많은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여행 사업은 좀 다른데요. 기업 고객들의 출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출장 관리요? 네. 항공권 예약부터 호텔, 현지 교통편까지 기업의 출장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자체적인 출장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BTMS나 OBT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고요. 아, 시스템도 갖추고 있군요. 네. 또 다른 한 축은 마이스입니다. 들어보셨죠? 기업 회의, 미팅, 포상관광, 인센티브 투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회, 엑스비션, 이쪽 관련 서비스죠. 네네, 마이스. 이 분야에서도 LG 계열사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주요 기업하고 항공사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레드캡 마이스나 중국 광저우 법인 같은 자회사들도 이 여행 사업 부문에 속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특히 장기 대여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서는 이 장기 대여에 어떤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나요? 기업 고객 입장에서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장점들이 꽤 명확합니다. 우선 차량을 직접 구매할 때 드는 초기 비용 있잖아요. 네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럼 목돈 부담이 없다는 점. 둘째로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내는 대여료가 일정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예측이나 회계 처리가 간편하다는 점. 이걸 꼽고요.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셋째,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보험 처리를 하니까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리스랑은 다르게 차량이 회사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재무관리 측면에서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히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선택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이 기업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그럼 렌터카 시장 전체 상황 속에서 레드캡 투어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렌터카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대여 사업 조합 자료를 인용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한 4.4% 성장했다고 하고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렌터카 수가 약 127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127만 대요. 와, 엄청나네요. 상당한 규모죠. 근데 이 중에서 레드캡 투어가 보유한 차량은 약 24,500대 정도입니다. 아, 24,500대? 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한 1.9% 수준인데요. 1.9%면?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 그렇죠. 롯데 렌탈이 한 20.2%, 그러니까 25만 7천 대 정도고요. SK 렌터카가 15.4%, 한 19만 5천 대 정도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대기업 계열 렌터카 회사들에 비해서는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레드캡 투어만의 어떤 차별화된 강점, 이런 걸 뭘로 꼽고 있습니까?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핵심 경쟁력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자체적으로 경정비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아, 직접 정비를 하는군요. 네. 둘째는 전국에 25개 지점하고 또 GSMBG의 오토오아시스랑 제휴한 걸 포함해서 한 150여 개의 정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 전국망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 문의나 사고 접수, 긴급 차량 지원 이런 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정규직 엔지니어가 책임지고 차량을 정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오, 전문 인력이 직접 관리한다? 네, 특히 이런 차량 관리의 전문성을 국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을 좀 부각하는데요. 2018년부터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차량 관리 용역 부문 최우수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나라장터 최우수 등급이요? 네,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어떤 서비스 품질이나 관리 능력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네. 렌터카 사업이 확실히 레드캡 투어에 아주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약 10%를 차지하는 여행 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전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업의 특징은 뭘까요? 네, 여행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고객 대상의 출장 관리, 그러니까 BTMS죠. 그리고 마이스 행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패키지 여행 상품 파는 일반 여행사랑은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좀 더 B2B 성격이 강하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세계적인 상용 여행 전문 기업인 아멕스 GBT, American Express 글로벌 비즈니스 트래블이죠. 여기랑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 아멕스 GBT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사업은 아무래도 뭐랄까 경기를 좀 많이 타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보고서에서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보고서에서도 여행 사업이 국내외 경기 변동, 국제 정세 변화, 환율 등락, 개인소득 수준 변화는 물론이고 테러나 전쟁, 전염병 확산, 자연재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말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2022년 이후로 각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회복세 다행이네요. 네, 2022년에 655만 명이었던 총 출국자 수가 2023년에는 2271만 명, 2024년에는 2868만 명으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456만 명을 기록했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시장 회복을 강조하고 있죠. 숫자가 확실히 보여주네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2025년 상반기 여행사업 매출액은 한 208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한 215억 원 대비 소폭 줄었거든요. 네, 줄었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8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이 늘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혹시 뭐 비용 절감을 크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수익성이 높은 마이스 행사 같은 고수익 상품 비중이 높아진 걸까요? 보고서에 뭐 명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영 효율성을 높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비중이 늘었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행 사업의 매출 인식 방식입니다. 매출 인식 방식이요? 네. 렌터카 사업은 고객에게 받은 돈 전체, 그러니까 총액을 매출로 잡거든요. 근데 여행 사업은 항공권 판매 대금이나 호텔 비용 전체가 아니라 그 알선이나 매표에 대한 수수료, 즉 순액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수수료만 잡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거래 규모는 그 매출액 숫자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 점도 감안해서 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특히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사업 목적에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했다는 점인데요. 네네. 미래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중고차 수출입업 추가 목적은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존 렌터카 사업에서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고차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국내에서만 매각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판로를 개척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중고차 수출. 네. 특히 뭐 중동, CIS,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시장 상황. 2024년 수출액이 47.4억 달러였다는 걸 언급하면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군요. 네, 물론 뭐 환율 변동이나 해외 현지의 경기 변동 같은 위험 요인도 존재하지만 이미 기존의 중고차 판매 조직을 활용해서 사업 인허가 받고 수출 채널 확보해서 실제 매출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보 서비스업은요? 이건 좀 더 흥미로운데요? 네, 정보 서비스업 추가는 더욱 흥미롭죠. 이건 제 생각에는 기존 렌터카 사업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사업이군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정보 서비스 시장 자체의 성장 전망, 뭐 AI나 빅데이터 활용 증가 같은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테스트 및 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진행 중이군요. 네, 이 사업 역시 이미 인허가를 완료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차량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차량 운영 데이터 자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들려는 그런 야심이 좀 엿보이네요. 이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단순 렌탈 기업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기반 솔루션 제공자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이건 꽤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2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천억에 314억? 네,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약 8.4%, 영업이익은 무려 24.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은 역시 렌터카 사업 부문입니다. 렌터카 부문의 영업이익이 214억 원에서 272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죠. 여행 사업 부문도 앞서 언급했듯이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이익은 개선되었고요. 실적 성장세는 뚜렷한데 혹시 재무적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재무 건전성 같은 측면에서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적 성장 이면에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이요? 네. 부채 비율이란 건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보고서의 자본 위험 관리 항목을 보면 이 부채 비율이 2024년 말에는 223.3%였는데 2025년 6월 말에는 245.6%로 상승했습니다. 245%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이게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취자분들도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보고서에서 이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보고서에서 부채 비율 상승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렌터카 사업은 기본적으로 차량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량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즉 부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보고서의 그 유형자산 변동 내역을 보면 대여사업 차량 취득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차량 구매 때문에? 네, 결국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부채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성장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둘째로 자본 항목의 변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결 자본 변동표를 보면요. 2025년 상반기 중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약 334억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배당을 많이 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 총계가 감소했고 이것이 부채 비율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장 투자랑 주주 환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성장 투자와 배당금 지급이라는 긍정적인 요인 이면에 부채 비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따라온 거네요. 앞으로 이 부채 비율 관리가 좀 중요한 과제가 되겠군요. 자, 오늘 레드캡 투어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드캡 투어는 렌터카 사업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 안정적인 기반. 둘째, 코로나19 이후 여행 사업도 회복세를 보이며 이익 개선을 이뤄냈다. 회복과 개선. 셋째,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렌터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고차 수출, 정보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시도. 넷째,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상승한 점은 향후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분석을 통해 레드캡투어라는 기업이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사업을 다지면서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보고서의 그 연구개발 활동 부분을 보면요. 차량 운행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FMS라고 하죠. 이런 거 도입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항공 이용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 개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네, 봤습니다. ESG 관련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레드캡 투어가 이러한 데이터 기반 기술과 ESG 요소를 단순히 현재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거나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활용해야 더 넓은 의미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 네. 예를 들어서 축적된 방대한 차량 운행 데이터랑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 고객에게 단순히 차량 렌탈을 넘어선 어떤 효율적인 차량 운영 컨설팅이나 ESG 경영 전략까지 제안하는 파트너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오, 컨설팅까지? 혹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친환경 이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보고서 너머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단순한 렌터카 회사, 여행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레드캡 투어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